안녕하세요. 아마존 EKS 효율적 이용을 위한 첫걸음의 발표를 맡은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의 김석태 매니저입니다. 이 발표가 쿠버네티스를 시작하는 조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젠다는 쿠버네티스 관련 주제들로 담고 있으며 CI/CD, 마이그레이션, 모니터링 부분의 기술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발표에 앞서 간략하게 NDS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NDS는 농신그룹의 IT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사업을 수행하는 그룹사, 그리고 다양한 대외 고객사의 니즈에 맞춰 IT 서비스, 솔루션 앤 플랫폼, 헬스케어 서비스, 블록체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DS의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는 2015년 AWS 파트너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래 AWS 그리고 300개 이상의 수많은 고객사분들과 함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클라우드의 5년 연평균 성장률은 60%에 다다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AWS 마이그레이션 앤 모더나이제이션 서비스, 오라클 서비스, SAP 서비스 등 AWS의 공식 인증 컴피턴시 및 다양한 서비스 딜리버리 프로그램을 취득,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프로젝트뿐 아니라 대규모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사업, 클라우드 등 기반의 SI, 개발 사업 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고객 니즈에 대응할 기술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쿠버네티스를 접하는 목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와서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 변신으로 기존에 추구해온 변화보다 한층 높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또한 단순히 하드웨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꾸거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조직이 변화하는 요구사항의 새로운 기술,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발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아무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을 추구하더라도 옛날 조직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문화가 있으시다면 생산성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업은 기존 전통적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빠른 디지털 작업 속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만들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하려면 함께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고 획기적인 기술과 함께 제공되는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존 시스템 환경에서 컨테이너 기반 환경으로 변경하려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으며 실제로 머신러닝, AI조차도 컨테이너 위에서 트레이닝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특정 업체에 종속되지 않고 클라우드의 환경들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려면 IT 서비스 개발과 개선 속도가 비즈니스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버네티스는 CI/CD 구성으로 인프라까지 구축이 되는 데브옵스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 데브옵스 영역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구축을 해놓게 되면 다음 인수인계자가 이어서 개발 및 운영을 진행하기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할 경우 이슈의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하가 들어올 경우 자동 스케일 아웃을 하며 요청이 줄어들 경우 자동 스케일 인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비용으로만 봤을 때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데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면 변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vCPU 메모리도 더 적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비용도 저렴하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 문화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과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서비스를 다루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컨테이너 구조부터 살짝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사상이 나오기까지 저희는 세대를 거듭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애플리케이션 배포 방식은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했던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좋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시대가 지나 가상머신 시대가 왔습니다. 이는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서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 쉽게 가상 서버를 구성할 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하나의 서버가 꼭 여러 대의 서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하이퍼바이저에 의해 VMOS가 생성되고 그 VMOS 위에 다른 VMOS와는 독립된 자원을 할당받아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아직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안정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OS를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OS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에 필요한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즉, 리소스도 가벼워졌기 때문에 똑같은 물리적 자원에서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더 확장성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란 여러 개의 컴퓨팅 시스템이나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등과 같이 관리해주는 툴을 말합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로서 도커스와 아파치 메소드 등이 대규모 컨테이너의 효율적 제어라는 동일한 목적 아래 발전되어 왔으나 2022년 현재는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 기반 최고의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정된 적은 양의 컨테이너는 기존의 서버를 관리하는 정도처럼 각자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수많은 컨테이너를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하나의 서비스가 여러 개의 작은 컨테이너로 동작을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셨다면 수동으로 장애 조치를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련해서 도메인 주도 설계에 대해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도메인 전문가와 개발자가 함께 의사소통하면서 점점 더 작은 서비스로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설계를 위해서 쿠버네티스는 빠질 수 없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인 거죠. 쿠버네티스의 기본 사상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쿠버네티스를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격과 중앙 제어 방식, 그리고 API 기반 접근 제어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먼저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선언적 방식은 A라는 서비스를 5개의 컨테이너로 유지하려는 데 있어 디자이어 값을 변경하면 이를 지켜보는 컨트롤 플레인에서 리소스를 배포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회사에 9시까지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것과 스마트홈에게 9시에 근무한다고 설정했을 뿐인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알아서 9시에 컴퓨터도 켜주고 조명도 켜주고 커피도 내다주고 토스트도 구워주는 재택근무 세팅이 자동적으로 수행되었다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홈을 비유했는데 중앙 제어가 바로 이 스마트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홈에서 컴퓨터, 조명, 토스트기, TV 등 모든 것을 컨트롤해 줄 수 있으며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를 마스터 노드라고 명시합니다. 마스터 노드는 쿠버네티스를 중앙 제어 역할을 하는 컨트롤 플레인의 물리적인 리소스로 관리자는 이 마스터 노드를 이용하여 워커 노드들을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스터 노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바로 API 통신만 접근이 가능하고 API 통신을 통해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명령어가 kubectl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컨트롤 플레인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지는 그림처럼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tcd는 쿠버네티스들의 모든 키 밸류 값들을 저장하는 분산 데이터 스토리지이고 API 서버는 클러스터의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플레인의 컴포넌트입니다. 이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kubectl 명령어처럼 API를 호출하여야지만 접근이 가능한데 그 서버 역할을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API 서버를 통해 다른 컴포넌트들 간에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원리입니다. 스케줄러는 자원 할당이 가능한 노드 중 알맞은 노드를 선택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컨트롤 매니저는 우리가 선언한 값, 즉 노드 개수, 파드 개수 등을 유지해주며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도 진행해줍니다. 이와 비슷한 기능들, 이 모든 것이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부르며 마스터 노드가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쿠버네티스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MS의 사상에 가장 가깝고 이를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라 생각이 드는데요. MSA로 구축하게 되면 각각의 서비스들은 IP와 포트로 서비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을 자체 네트워크로 통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점, 그리고 로드 밸런싱을 하여 부하를 분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이 계속적인 배포를 지향해 줄 수 있도록 자동화된 롤아웃 배포와 롤백, 이는 운영 환경에서 또한 부담 가지지 않고 다운타임 없이 배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 터미네이트 시키고 생성해주는 복구 기능도 가지고 있고 로컬 영역을 사용하던 클라우드 스토리지 영역을 사용하던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도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아마 이 밖에도 많은 목적, 즉 장점들이 있겠는데요. 다음으로 AWS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KS의 이점이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관리형이라는 점입니다. 오른쪽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EKS 컨트롤 플레인이 EKS VPC의 아이콘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안에는 최소 2대에 구성된 API 서버와 etcd,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이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하를 감지하고 자동 확장도 진행하며 비정상 컨트롤 플레인 인스턴스도 교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KS 화면에 접속하면 보이는 EKS 업그레이드는 이 컨트롤 플레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완벽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워커노드 그룹도 별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용성 보장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리전에는 3-4개의 가용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와 같은 느낌으로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곳을 네트워크로 묶어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의 물리적 데이터 센터가 장애가 발생한다 해도 다른 물리적 데이터 센터로 서비스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AWS 서비스와 통합되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PV, PVC처럼 볼륨 요청을 AWS EBS, EFS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미지 보관소는 아마존 ECR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인그레스처럼 밸런싱하는 기능을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 제한을 IAM 유저, IAM 롤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이 잘 된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아마존 EKS 애니어를 통해 VM웨어 vSphere를 사용하여 자체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도 아마존 EKS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오픈 커뮤니티에서 제공해서 이미 사용 중인 플러그인, 툴을 완벽하게 호환함으로써 쉽게 아마존 EKS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KS를 위한 CI/CD 툴, 더 빨리, 더 자주 배포하기 위한 CI/CD 환경 구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의 약자로 개발자를 위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CI를 구현한 다음은 개발자가 코딩을 하고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을 자동화함으로써 공유 리포지토리에 통합되어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CD는 Continuous Deployment의 약자로 운영자들을 위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컴퓨팅 리소스 아마존 EC2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그 어플리케이션의 배포함을 말합니다. 이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위한 CI/CD 환경 구성을 한다고 함은 아마존 ECR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아마존 ECR은 어디서나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뛰어난 성능 호스팅을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입니다. 추가적으로 HTTPS를 통해 컨테이너 이미지를 전송하고 저장 이미지를 자동으로 암호화합니다. 다른 레지스트리 저장소를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아마존 ECR로 예를 들겠습니다. CD 환경에서는 아마존 ECR에 저장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플럭스CD, 아르고CD, 스피네이커, 젠기스X 등과 같은 코드 디플로이 제품을 사용해 배포함으로써 아마존 EKS의 지속적인 배포를 할 수 있게끔 구성합니다. 먼저 푸시 방식과 풀 방식의 배포 방법이 존재합니다. 푸시 방식은 배포 툴이 권한을 가지고 배포 환경에 배포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포 툴에게 AWS 접근 권한과 인프라의 배포 권한을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보안적 향상을 위해 EKS 클러스터 안에 CD2를 구성하고 사용자는 CD2에 로그인해서 EKS 구성에 필요한 파일들을 배포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EKS 구성에 필요한 야물 파일들을 EKS 클러스터 안에 있는 서비스가 배포해 주는데 이 배포는 EKS 환경이랑 실제 작성한 야물 파일이랑 같은지 다른지 싱크하고 싱크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제품을 사용하던지 간 CI/CD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EKS를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하고 싶은 제품은 헬름입니다. 이 중에서도 헬름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있고 없는 도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헬름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보다 빠른 서비스 배포 관리를 위해 헬름은 사용하시라고 안내하고 싶습니다. 헬름이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관리하고 배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리눅스의 염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헬름 레파지토리를 등록하면 타기관에서 만든 서비스를 아주 간단히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헬름 차트라고 하는데 각 기업은 이를 커스터마이징하게 자기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패키징할 수도 있습니다. 헬름의 구조에서 템플릿과 밸류점 야물 파일만 잘 이해하면 좋은데 템플릿은 옷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옷 앞면의 디자인은 어떤 걸로 할지, 옷 사이즈는 어떻게 만들지 등등의 커스텀한 밸류값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 바로 밸류.yaml 파일입니다. 즉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가지 옷을 만들 수 있는 원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밸류.yaml 파일에 있는 값들을 헬름 명령어 옵션으로 덮었을 수도 있어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아마존 EKS 효율적 이용. 저의 아마존 EKS 효율적 이용의 주제는 쿠버네티스 환경 고도화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물리적으로 나뉜 워커노드들을 논리적으로 구분합니다. EKS 클러스터가 물리적인 클러스터라면 네임스페이스는 가상적인 클러스터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네임스페이스 이름은 디폴트이며 고려하지 않고 구성을 했을 경우 모든 서비스와 팟들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서비스와 파드들만 표현했지만 디플로이먼트, 인그레스, 리플리카 셋 등 여러 오브젝트들이 네임스페이스에 종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네임스페이스를 분리해야 할까요? EKS 클러스터도 결국은 이슈드 기반으로 노드가 생기기 때문에 물리적 서버 리소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상한값을 설정하여 물리적 서버 리소스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계 성격, 검증계 성격, 운영계 성격의 네임스페이스를 분리하여 중요도를 나눌 수 있어 네임스페이스를 나누는 것이 아마존 EKS 효율적 이용의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A팀 사람들만 A 네임스페이스에서 작업이 가능하게끔도 설정이 가능하니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네임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우리는 워커 노드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쿠버네티스에서 컨트롤 플레이는 스케줄러라는 것이 있어 새로 생성된 모든 파드 또는 예약되지 않은 다른 파드에 대해 큐브 스케줄러는 실행할 최적의 노드를 선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 높은 노드에 파드가 배포되지만 랜덤하게 배포됩니다. 실제로 모든 워커 노드 사양이 똑같다면 랜덤하게 배포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면 라벨링과 노드 셀렉터로 그 문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SD가 장착된 머신에 파드가 연결되도록 하거나 또는 동일한 가용 영역에서 많은 것을 통신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서비스의 파드를 같이 배치하고자 할 때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후에 7번 대제목 코스트 팁에서 이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라벨은 키 밸류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는 키를 라벨로 밸류를 올드와 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CI/CD 환경에서 헬름 차트 템플릿의 디플로이먼트 YAML 내용 중 노드 셀렉터 구문을 이용하여 라벨이 뉴인 곳에 배포하게끔 지정한다면 방금 보신 애니메이션과 같이 뉴 워커 노드에서만 해당 파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클러스터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기존 클러스터를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또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처럼 온프레미스와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IP 대역이 겹치게 되면 EKS 클러스터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소개드립니다. 새로운 EKS 클러스터를 만들고 새로운 노드 그룹을 만듭니다. 그 위에 CI/CD를 활용하여 기존의 서비스들을 새로운 EKS 클러스터에 똑같이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 이유는 EKS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간 서로 독립된 공간이고 네임스페이스나 기타 서비스 이름까지 그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 그림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AWS를 사용하게 되면 RDS나 기타 AWS SaaS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클러스터를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경우, 즉 VPC를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경우가 되면 연동되어 있는 SaaS 서비스들의 엔드포인트나 방화벽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RDS를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경우도 생각해 본다면 민감한 작업에 속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가 잘 성공했을 경우 도메인 서버에서 도메인 레코드 값을 신규 EKS 클러스터를 가리키도록 변경해야 하는 작업도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던 7번 코스트 팁입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2017년 리인벤트에서 처음 발표한 서비스인데요. 경매 시스템을 생각하고 최저가로 유효 자원을 나눠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험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대신 가용성은 포기해야 하는 인스턴스입니다.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비용 절약을 위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서울 리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스팟 인스턴스 가격을 가져왔는데 라지 사이즈로 가격은 비슷하지만 vCPU 메모리 등은 다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중적인 M타입, C타입, R타입을 가져와 봤으며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R타입이 가장 할인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C타입은 1대2, M타입은 1대4, R타입은 1대8 비율로 vCPU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R4 라지는 이 vCPU에 15.25GB 메모리가 할당된 인스턴스입니다. 그렇다고 R타입이 가장 좋을까요? C타입은 컴퓨팅 최적화, M타입은 범용, R타입은 메모리 최적화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팟 인스턴스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은 종종 상태 비정상이고 인스턴스가 유연하기 때문에 스팟 인스턴스와 컨테이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여기서 AWS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한 번 더 언급되었는데 저렴한 비용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해 스케일인, 스케일아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탄력성과 비용 최적화를 모두 달성하는 방법으로 조금 어렵지만 잘 사용하면 아마존 EKS 효율적 이용에 한 발 더 앞서 나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라벨 및 노드 셀렉터를 이용해 스팟 전용 워커노드 그룹을 만들 수 있고 CI/CD 도구를 사용해서 파드 오토스케일러를 구성할 수 있고 AWS 가이드를 통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구성하여 AWS 리소스를 자동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AWS에서 리소스를 회수한다는 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 AWS에서 제공하는 노드 터미네이션 핸들러를 배포하게 되면 스팟 중단에 대처하도록 준비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특정 인스턴스 유형이 사용 가능한 온디맨드 용량이 고갈되면 스팟 인스턴스에 2분 전에 중단 알림이 보내져 정상적으로 터미네이션이 수행됩니다. 이 핸들러는 중단 알림을 위해 인스턴스에서 EC2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모니터링합니다. 노드는 터미네이션 되기 전에 파드들을 다른 파드로 옮기고 문제되는 노드는 테인트를 걸어 더 이상 파드가 스케줄링 안 되게 막습니다. 이런 원리로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한 스팟 워커 노드 그룹을 만들어 비용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아마존 EKS 모니터링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존 EKS를 모니터링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취합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컨테이너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컨테이너 인사이트, 디플로이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디플로이 노티피케이션까지 구축하면 아마존 EKS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은 AWS 서비스인 오픈서치를 소개합니다. VM 시절에는 로그스탯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ELK로 유명했던 도구인데요. 지금은 ELK 중 L의 자리를 플루언트D가 대신하여 EFK로 소개되었습니다. 작년에 엘라스서치가 오픈서치로 이름이 바뀌면서 EFK로 부르기는 조금 어색해졌겠네요. 플루언트D가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수집해서 오픈서치에 보내고 키바나가 사용자 시각화를 도와줍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는 수집하는 지표에 대해 클라우드워치 화면에서 시각화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SNS를 통해 람다를 연동하면 슬랙이나 기타 SNS 연동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매트릭으로 보이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 알림 설정하는 것과 같이 경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니터링 성격의 오픈소스 도구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시계열 데이터로 수집하고 그라파나는 이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대시보드는 오픈 커뮤니티에 많이 공유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패턴의 대시보드를 직접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 도구의 노티피케이션은 배포 현황을 누구나 알림을 받을 수 있게끔 함으로써 계속적인, 지속적인 배포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구축하도록 도와줍니다. 아마존 기본 기능인 클라우드워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물론 이 예제에서는 파드들이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등과 같은 일부 리소스만 표현되지만 네임스페이스 단위, 서비스 단위 등으로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발표되기 전에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방법이 가장 인기 있었는데요. AWS에서 정식 출시한 만큼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내포하고 있으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명령 한 줄로 이 모든 것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워치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커스텀 매트릭을 설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클라우드워치의 경보를 생성하여 SNS를 구독합니다. SNS는 암라드를 호출하여 외부 SNS 봇을 이용해 알람을 전송합니다.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의 장점이라면 대시보드를 쉽고 빠르고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막대한 양의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라파나 오픈 커뮤니티에서는 공식을 미리 적용한 템플릿을 공유합니다. 즉, 손쉽게 대시보드를 구현할 수 있으며 커스텀한 설정을 원하면 직접 수정해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헬름에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차트가 있기 때문에 설치 또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타입을 노드 포트를 지정하고 배포하면 외부에서 브라우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타입으로 노드 포트를 지정한 다음 인그레스에 연결해 ALB로 트래픽이 들어오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메인을 ALB에 매핑해서 모니터링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모니터링 취지가 내부 사람만 접근해야 하므로 시큐리티 그룹을 사무실 IP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라파나에서 사용자 인증을 진행하고 로그인하게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으니 사용하는 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알람은 슬랙, 팀즈 등 여러 SNS와 호환되기 때문에 다양한 알람을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쿠버네티스 리소스 모니터링 설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앞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NDS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